오늘은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의 시각에서 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앤디 제시는 2021년 7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았는데요. 그는 회사 창업 3년 후인 1997년부터 아마존에서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게다가 현재 아마존의 최대 이익원인 AWS 클라우드의 창설과 그의 성장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미 매출 600조 원, 시가총액 1천조 원 이상으로 과도하게 거대해진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앤디 제시는 아마존이 새로운 고성장기를 위해 잘 준비된 상태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아마존의 컨슈머 비즈니스는 이미 50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크지만 가까운 미래에 2배 이상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 소매업의 약 80%가 아직도 오프라인 상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커머스의 템이 확장되면서 이 분야의 1위 사업자인 아마존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존의 이커머스 사업이 코로나 수혜를 받기 전에도 이미 4, 5년마다 2배씩 성장하고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현실성 있는 주장입니다. 둘째로, AWS가 10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기업 IT 산업에서도 비슷한 스토리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전 세계 IT 지출의 약 90%는 여전히 온프라미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존 서버 운영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이전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AWS는 역시나 업계 선두 클라우드 공급자로서 아직도 이론상으론 10배 가까운 성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CEO가 언급한 두 가지 성장 엔진과 더불어서 아마존이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사내 벤처들과 결합한다면 아마존은 아직도 사업 초기 단계에 있다 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다양한 사업들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아마존닷컴,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하는 컨슈머 부분인데요. 1990년대에 시작된 이커머스 플랫폼 위에 아마존은 제3자 판매자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구독, 물리적 상점, 그리고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광고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아마존이 개척했다고 할 수 있는 AWS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에는 다양한 신사업 벤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록 실패한 가능성도 높지만 이 중 한두 개라도 성공한다면 제2의 AWS가 되어 회사의 미래 성장을 이끌 만한 비즈니스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사업 부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컨슈머 비즈니스가 발전한 방식은 아마존의 성장 전략을 대표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카테고리의 확장입니다. 아마존은 처음에는 책만 판매하던 온라인 서점이었지만 이후 음악, 비디오, 전자제품, 장난감 등의 새로운 카테고리들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성장해 왔으며 이제는 웬만한 건 다 구할 수 있는 초거대 온라인 상점이 되었죠. 이런 카테고리 확장의 현재 버전은 바로 신선 식료품 시장의 진출입니다. 식료품은 미국만 보더라도 연 1천조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시장인데요. 더군다나 미국 가구당 일주일에 3, 4번 정도는 식료품을 사는, 즉 반복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아마존은 20년 가까이 걸쳐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식료품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예를 들어 보통 3만 개 정도의 상품을 진열하는 일반 슈퍼마켓과 비교해 아마존은 300만 개, 즉 100배에 달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현재 홀푸드 마켓이나 아마존 프레쉬와 같은 형태로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색다른 실험을 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요. CEO는 식료품은 아마존의 가장 큰 성장 기회라고 주장하며 이 시장에서 아마존 스케일에 맞는 적절한 형식과 브랜드를 결정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향후 더 공격적인 진출이 있을 거란 걸 예고했습니다. 아마존 컨슈머 비즈니스 확장 방법 두 번째로는 해외 시장으로의 지역적 확장입니다. 이미 미국 이외의 많은 나라에서 1위 이커머스 회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연 30%, 독일에서는 26%, 일본에서는 21% 등의 빠른 복리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멕시코, 중동, 아프리카 일부 지역 등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앤디 제시는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신흥국들에서 이커머스를 시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고정자산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는 아마존이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국가들에서 기존에 하던 것과 유사하다며 앞으로 이런 지역적 확장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걸 밝혔습니다. 이렇게 더 다양한 카테고리 그리고 더 넓은 해외 확장으로 인해 지속되는 성장에 더해서 코로나 사태는 아마존에게 큰 수혜였는데요.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셧다운되는 동안 전자상거래 매출이 2019년에 2,450억 달러, 그런데 2022년에는 4,340억 달러로 고작 3년 만에 거의 2배나 증가했습니다. 단기간에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지난 25년간 투자한 인프라 투자를 고작 3년 만에 2배 넘게 불렸고 그 결과 지금은 순수 물류 대기업 UPS보다도 더 큰 운송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빠른 성장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투자가 집행되면서 성장에 익숙한 아마존조차도 효율성을 유지하긴 어려웠는데요. 그 결과 컨슈머 부분은 2022년에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장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서 아마존은 현재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회사는 오프라인 서점, 아마존 패브릭, 아마존 케어와 같은 수익성 낮은 벤처들은 중단하고 2만 7천여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확장된 물류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손봤는데요. 기존에는 하나로 운영되는 북미 물류 네트워크를 이제는 8개의 지역적 네트워크로 재조직한 겁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최근 몇 달 새 완성되었죠. 이런 개선 사항들은 결국 아마존 생태계에 있는 일반 소비자, 프라임 회원, 제3자 판매자 및 광고 고객들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아마존 플라이휠을 더욱 가속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존 자체의 성장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마존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AWS 클라우드는 30%의 영업이익률과 역시나 높은 ROIC로 아마존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매출이 100조 원이 넘지만 아직도 성장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를 CEO 앤디 제시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WS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많은 장점 중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한마디로 고객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많은 서버 연산이 필요할 때는 클라우드 활용을 높여 이에 바로바로 대처하고 반대로 적은 연산만 필요하다면 역시나 클라우드 사용량을 바로 줄여서 실제 사용한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는 거죠. 이렇게 유연한 대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값비싼 자본 투자를 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 서버 및 네트워크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사용량과는 관계없이 상당한 고정비가 계속 지출되기 때문이죠.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기업 고객들이 IT 투자 계획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자체 IT 인프라를 소유하지 않고 그 대신 민첩성, 더 빠른 혁신, 비용 절감, 그리고 강화된 보안을 누리기 위해서 AWS와 같은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규모의 경제인데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한 것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이 시장의 3분의 1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쟁력은 자체 데이터 센터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것과 같은 또 다른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 사용이 큰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반도체의 활용으로 수천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주주 서한에서 앤디 제시는 아마존의 CPU 칩인 그래비톤3가 최신 X86 기반 서버용 반도체와 비교해서 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또한 가장 첨단 AI 기술에 더 중요한 GPU 칩에 대해서는 아마존은 이미 2가지 특화된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머신러닝에 특화된 반도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 개발을 한 끝에 트레이니움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AI 모델이 기본 훈련을 마친 후에 실제로 인퍼런스를 수행하는 단계에 반도체도 별도로 설계했는데요. 2019년에 인퍼런스 반도체 인퍼런시아를 출시했고 최근에는 그 후속작을 출시하면서 첨단 기술 회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투자가 앞서 1차 영상에서 봤던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아마존 R&D 비용의 숨겨진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컨슈머와 클라우드 사업부는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잘 알려진 비즈니스들입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것들 외에도 큰 잠재력을 가진 사내 벤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판 시장의 괴물이 되어버린 이북 리더 킨들이나 한때 AWS도 이러한 사내 벤처 비즈니스로 시작했었죠. 아마존의 경영진은 새로운 벤처에 투자하기 전에 5가지 질문에 먼저 답한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성공했을 때 이미 거대한 아마존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줄 만큼 파급력이 큰 비즈니스인지 체크를 합니다. 둘째로, 충분히 높은 ROIC, 즉 투자 대비 수익률이 충분히 높은지를 검토하고, 셋째로, 해당 분야에 이미 경쟁력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사들 대비 아마존이 차별화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직접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지 아니면 M&A를 통해 빠르게 확장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아마존 내에서는 다양한 벤처들을 키우고 있지만 CEO가 직접 모든 아마존 주주가 알아야 할 만한 6가지 벤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미 컨슈머 사업부에 얹혀서 빠르게 성장 중인 3가지 신사업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의 광고 비즈니스입니다. 마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각종 상품 진열대 위치들을 광고에 활용하듯 아마존도 웹사이트의 다양한 영역들을 광고에 활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아마존의 광고 차별성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각 고객의 성향, 쇼핑 습관을 미리 파악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맞춤형 광고는 고객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 입장에서도 가성비 좋은 광고 지출로 이어집니다. 특히 아마존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검색은 구글이나 유튜브 검색과는 다르게 이미 소비를 염두에 둔 혹은 소비 직전의 검색이 많고 결국 광고가 바로 매출로 직결될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아마존은 2022년에도 광고 매출이 25%나 성장하며 약 40조 원에 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벤처는 Buy with Prime인데요. 이건 한국에서 네이버 구매하기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제3자 브랜드와 판매자가 아마존이 아닌 자신의 개별 웹사이트에 마치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듯한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라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도 원활한 체크아웃, 안전한 결제수단 사용 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거대 물류 인프라까지 활용한 무료 및 빠른 배송과 편리한 반품까지 모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제3자 쇼핑 사이트는 평균 매출 전환율이 25%나 증가하는 실질적 혜택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판매자는 쉽게 판매를 늘리면서도 동시에 발송과 반품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프라임 회원, 소비자 관점에서는 기존 아마존 사이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 혜택이 훨씬 더 많은 목적지에 확대되는 편리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수백조 원이 투입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송 인프라의 활용률을 높인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 비즈니스입니다. 이건 B2B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선 생소할 수 있는데요. 2015년에 출시된 이 서비스는 이미 수억 개의 비즈니스 용품 구매와 실시간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용 원스톱 쇼핑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존 비즈니스는 기업, 지방정부나 기타 기관들이 오피스 용품을 포함한 각종 대량 구매 아이템들을 쉽고 저렴하게 구매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부는 폴춘 100개 기업들 중에 96개를 포함한 총 600만 개 이상의 고객사로부터 연간 4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즈니스는 앞서 언급한 초거대 물류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타 B2B 사업자 대비해서 분명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앤디 제시는 이 비즈니스 관련해서 우리는 B2B 시장에 이제 침투를 시작했을 뿐이다.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며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아마존 비즈니스에 대한 2차 분석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아직도 더 언급해야 될 3가지 신규 사업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도 이미 가치평가 금융 모델을 만들 재료들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3차 영상에서 상세 금융 모델링 설명을 드리고 나서 향후에 추가 영상을 제작해서 이 실패할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또
또 다른 AWS급 성장 여력을 갖추었다 라고 평가되는 나머지 3개 비즈니스들에 대해서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